예, 이 시간은 고등교육 현안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교협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고등교육 정책 공약 개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해서 향후 대선 후보자 정책팀 그리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전달할 정책 현안들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요, 대기업 이사회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책상 위에 관련 자료들을 놓아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행사들은 대기업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 어디가 TV에 탑재해서 모두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요, 그동안 태스크포스 팀에서 수고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50분, 그래서 3시 20분까지 발표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회장단과 총장님들과의 질의응답 한 2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배상훈입니다. 교육학과에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학생처장 하고 있고요. 학생성공센터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자료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TF가 운영이 돼서 매주 만나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자료인데요. 총장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달라는 말씀을 듣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프롤로그인데요. 제가 만약에 양당의 대선 후보를 만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작은 영토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은 교육과 사람의 힘 아니겠느냐. 앞으로 대전환이 일어날 텐데 결국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이고 교육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도약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왠지 교육이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총장님들께서는 우리나라 교육계의 최고의 어른들이시고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십이시라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학자니까요, 전공은 교육 정책인데요, 대학 혁신, 학생 성공 이런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 보면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부터 많은 나라들이 움츠렸던 자세에서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데 핵심이 교육인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에 맞는 완전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TF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약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총장님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몇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TF는요, 5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준비해서 대교협에 제출을 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저기 11시 방향에 요새 청년들이 중요한 시기라서 청년에 관한 얘기도 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데 미국의 경우에 미국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서베이 해가지고 최고의 아젠다가 뭐냐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미국 대학 총장님들이 내세운 1번 아젠다가요, 미국도 똑같이 학령 인구 감소던데요. 학교 인롤먼트가 제일, 특히 미국은 코로나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두 번째가 청년들의 멘탈 헬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공약에서도 나중에 이 자료는 아마 대기업에서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 창업 이런 얘기를 쭉 했고, 고등교육 재정 확보, 자율성, 시계 반대 방향이군요. 그다음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 그다음에 지역균형, 이렇게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드렸고, 아마 이사회에서 이렇게 4개 부분을 좀 간추려서 아마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도식화한다면 좌우로가 수단이 되는데 일전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하나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규제 개혁, 평가 혁신이 있고, 위로는 글로벌 수준의 초인류 대학을 만들어야 되고, 아래로는 탄탄하게 지역을 받쳐주는 대학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이사회 이사님들의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저희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고등교육인가?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요, 아마 이제 총장님들께서 대학으로 돌아가시면 그 지역의 최고 어른들이시고 오피니언 리더들이시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만나시고 국회의원도 만나실 텐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의 궤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자료인데요. 한국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거든요. 67불. 지금 한 33,000불이니까 한 450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때 완전히 황폐화된 나라에서 나라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저희는 교육 전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71년에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인력이 필요했고 글자 읽을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2002년도에 중학교 의무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소득이 15,000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와 교육 투자가 궤를 같이 해갖고 저희 같은 교육학자들은 sequential investment, 그러니까 순차적인 교육 투자라고 했고요. 맨 처음에 노동력, 가발, 신발, 경공업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공업 하면서 직업교육, 고등학교 교육 이렇게 올라가고 문제는 이제 다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학교 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In South Korea, 한국에서는 teachers are known as a nation builder. 교사들이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미국의 교육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 사람들도 한국을 바로 세운 거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경제학 하시는 총장님 계실 텐데 로버트 루카스라고 95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Endogenous Growth Theory. 그 이론의 핵심이 경제 성장에서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적 자본의 질적인 성장이 기술의 발전은 물론 생산의 효율성을 촉진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인적 자본의 축적은 교육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루카스가 이렇게 이론으로 한 것을 실제로 구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이론을 실제로 구현한 나라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실증적인 논문을 쓰신 경제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what next거든요. 이게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인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71년에 하고 2002년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고 작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다면 저희가 보기엔 인적 자원의 큰 흐름이 이렇게 쭉 가거든요. 이 패러다임을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쭉 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으로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아교육에 굉장히 투자 많이 해야 되고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이거는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것이다. 인재 양성의 넥스트 패러다임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군 이후로 최고 잘 살았던 시기가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꺾어지는 그래프를 올라 세우려면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뭔가가 필요한데 그건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인적 자원의 투자인데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금방 총장님들 보셨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람들의 흐름이 쭉 와서 이제 대학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패러다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 정도가 대학 가는 시대인데 어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대학 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어떤 언론학자들은 남의 자식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두 자기 자식 대학 가기를 원하고 대학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거, 결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하여튼 학자들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퍼스널 리턴, 사적 투자 영역이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 투자 영역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부가 소극적으로 그들 표현으로 망할 대학들을 골라내는 소극적 구조 개혁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국가 경쟁력 정책으로 고등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풍미하는 지식의 총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때 만들었던 여러 정책 가지고 대학을 옥죄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디지털 혁신으로 넘어간 게 많은데 아날로그 시대 규제를 혁파해서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531 교육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제일 유명한 교육개혁이고 1995년 5월 31일 날 됐고요. YS 대통령이 당시에 정책기획수석 박세일 수석하고 안병현 부총리 이렇게 만나서 했는데 아마 제 뇌리에는 스스로 교육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분은 YS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총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세계화, 정보화 이게 화두였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 투자를 했고요. YS 대통령이 했던 게 GNP 5%였습니다. 야, 이 정도 갖고는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어. GNP의 5% 수준으로 교육 투자를 올려. 그래가지고 교육세도 나오고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투자를 하고 교무실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이랬습니다. 지금 2022년 5월 10일 날 20대 총장 새로운 대통령이 오시는데 누가 올지는 모르겠죠.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고요. 과거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AI, 로봇, 디지털 혁신 시대로 가고 투자는 그때 당시 초중등 교육 투자를 했다면 이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으로 가야 되고 지금이 최적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지 않으면 그 떨어지는 곡선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OECD 대개 이제 횡적으로 비교하는데 초등학교의 연간 1인당 교육비가 12,000불, 중학교 14,000불, 그럼 고등학교는, 고등교육은 한 6,000불? 아닙니다. 거꾸로 떨어지는 거죠. 그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놀랍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비가 초중등보다 작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의 성장 장벽은 어디서 나오나? 만약 초중 고등학교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사회 발전을 고려해 보면 고등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OECD 보실까요? 9,000불에서 11,000불, 17,000불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OECD 전체로 볼 때 우리는 투자가 한 70% 됩니다. 60%. 그러니까 GDP 대비 고등교육의 공교육비가 OECD가 1%라고 하면 우리가 0.6% 되는데요. 밑에 합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1.6%. OECD 평균은 1.4%. 우리가 더 많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우리는 민간 재원이 훨씬 많은 것이죠. 부모님들 등록금이. 그래서 이 0.6%가 OECD 수준인 1% 정도는 가든지 적어도 1%는 넘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OECD의 평균 수준인 GDP의 1%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이 와야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1% 그대로 가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적어도 1.1%, OECD가 1%면 저희는 한 1.1%, 그렇게 되면 총 연간 1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돈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징적 의미로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이 법은 큰 프레임에 해당된다면 내용은 고등교육세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531 할 때 교육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여쭙는데요. 이걸 고등교육세법으로 전환을 하고 하게 되면은 5.4조 원, 5,4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10조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자료를 보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국세 20%를 자동으로 띄고 교육세는 담배, 소주 뭐 이런 데 붙어 있습니다.
교육세가 지방세분이 있고 국세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저희가 시도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들이 이걸 받아서 쓰는데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세계 잉여금이 수조 원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국세분에 해당되는 교육세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총장님들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그걸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면 5.3조 원 정도 재원이 나옵니다. 명분은 뭐냐?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지방에 있는 교육을 위해 쓰면 됩니다. 국세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쓴다면 고등교육을 위해 쓰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재원이 5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아까 1.1% 되려면 한 10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한 번에 10조 원 가기는 어렵잖아요. 5조 정도를 교육세 중에서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고 그러면 이제 시도 교육감님들이 우리 거를 띄어나갔다 하고 이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국세 교부를 좀 올려서 이렇게 결선분을 보완해주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면 되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조 정도가 나오면 총장님들 쓰시기에 포뮬러 펀딩으로 쓰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상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하고 지금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3년 내에 거쳐서 쓰게 하고 있는데 중장기라고 하면 대개 10년인데 중간에 한번 개편을 하니까 5년 정도는 보고 단연도 사업으로 쓰도록 하자라고 좀 이따 아마 교육부총리께서 오시면 이런 건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 재원 중에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부담이 시도 교육감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청에 가면 평생교육 담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이 담당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재원을 같이 옮길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하시던 거를 대학의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맡아서 하시고 그 재원으로 교육세였던 국세분 교육세 5조를 받으면 사실 10조 정도는 필요한데요. 일단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명분에도 맞고 새로운 것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당연히 초중등교육계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국세 교부율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결선분을 보충하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교육감님들 만나시면 호시탐탐 그 기재부는요 교육세 없애자고 하고요. 사실 그 특별법적인 거, 특별한 거, 일반법에 반하는 것은 되게 없애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교육감들과 힘을 합해서 재정 난각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세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살려서 국가 전략적인 재원으로 쓰고 일부는 교육청으로, 일부는 대학으로 하면 윈윈이 될 수 있다. 아예 없애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세 세입 재원 거기 5조 4천억이 나오고요. 뭐 자세한 여기 세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책무성, 안정적인 기반, 교육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날로그 시대. 제가 어느 학교 가서 발표했는데요. 고등교육의 미래 트렌드 얘기하면 저는 한 7가지 보거든요. 첫 번째는 초개인화 맞춤형 시대.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당백. 저는 막 대학에 만약 말씀을 드린다면 빨리 이쪽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맞춤형, individualized한 experience를 제공하는 거. 학점의 얽매이보다는 대학에 대한 total experience가 중요해지는 시대. 온라인 원격 학습과 디지털 플랫폼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우 다양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승부해야 되고 저는 교육적 동업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대학끼리 경쟁을 붙여서 상대평가하고 옆에 대학을 눌러 이겨야 우리 대학이 사는 구조, 이게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보는데 십시일반에서 동업을 해도 살기 어려운데 마지막 대학의 가치인데요. 저는 코로나19가요, 대학 혁신의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멘텀을 타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온라인 학습 시대로 가는 건데 배경화면이 저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학생들 300명, 400명씩 불러다가 강의를 하거든요. 당연히 시간혁명, 공간혁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수업을 했는데 제 수업 받는 친구 중에 스포츠과학대학의 학생이 프로 골퍼가 있었는데 레슨하다가 옆에 사무실 가서 들었어요. 한 학생은 영어 수업했는데 호주 학생은 호주에서 듣고
만약에 그 친구가 양재 여기서 참 레슨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제 수업을 들으러 온다면 명륜동까지 하루를 다 깨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세이브 되죠. 공간혁명, 당연히 그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 있지 않습니까? 원격 수업은 한계 비용 제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프라인 앉아 계시지만 이것을 유튜브로 송출하면 수천 명이 들어도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강의실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카페, 해외에서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심지어 수업 시간이 교수님끼리 겹쳐도 저장 강의 같으면 그게 바로 이제 학생 중심의 시대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직자 교육도 확대할 수 있고 재정도 확대할 수 있다. 물론 학습혁명도 일어난다. 꼬박꼬박 LMS에 데이터가 쌓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누가 중도 탈락할 위험을 클할까 이것도 되고 한 교수가 5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 두 번째는 공급자. 제가 서울시에서 무슨 위원회를 하는데요. 저기 이강민이라는 친구가 저희 친구가 아니죠. CEO인데 30대 중반이고 제가 무슨 위원장을 하는데 저희 위원입니다. 패스트 캠퍼스라는 걸 차렸는데요. 여기 강남에 큰 빌딩이 있어요. 연 매출이 420억. 근데 이 친구는 우리처럼 다르게 교지, 교사, 교원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대 교수잖아요. 삼성 멀티 캠퍼스 자주 가거든요. 가면 역삼 캠퍼스가 있고 서초 캠퍼스가 있고 또 캠퍼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래서 공급자가 이렇게 다양해지는데 여기서 파이썬, 교양, 기초 다 제공해서 근데 저분들은 민간에서 최고의 혁신을 하고 족쇄 없이 달려가는데 대학은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창의적 대학 혁신이 가능한 것인가? 다른 고등교육 공급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학은 교지, 교사, 교원을 묶어놓고 아까 패스트 캠퍼스, 멀티 캠퍼스 이런 대학들은 대학이 아니죠. 캠퍼스라는 이름만 붙였을 텐데 최적의 효율을 구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부트 캠프형 대학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참에 이렇게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라. 지금은요 일괄로 안 된다고 해놓고 조금씩 풀어줍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일괄로 허용하고 잘못된 사람을 찍어내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 고등교육계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창의로운 대학 혁신도 나오고 될 것 같고요. 4대 교육 요건은 다행히도 교육부가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교지, 땅, 교사, 건물, 교원. 이제 한 명의 교수가 5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세대고 이게 자가당착인 게 공유대학을 하라고 해놓고 교지, 교사, 교원을 규제하는 게 자가당착이거든요. 왜? A 대학의 교수가 B, C, D 대학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것도 디지털 온라인으로. 그렇다면 교지, 교사, 교원 당연히 규제가 풀려야 된다. 단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서 제가 이제 이 정책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교육부에 납품을 했는데요.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가지고 그래도 설립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운영은 자율스럽게 게다가 평가까지도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법령까지 운영으로 교지는 얼마가 돼야 되고 교사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 제가 이거 들어가 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참 어렵습니다. 언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칠 엄두가 안 나요. 이거를 얼마나 내려야 될까? 이참에 정부가 바뀔 때 확 고쳐야 되겠다. 수익용 기본재산 이거 사실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법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희 위원 중에 어떤 분은 일정 요건 책무성을 갖추고 양적 지표가 갖춘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해버리고 자립대학으로 만들어서 혁신할 수 있게 해주자. 사실 다 같이 똑같을 필요는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대학의 평생교육 아까 고등교육세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대상이 30세 이상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건너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학자들은요 대학부터 평생학습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연령도 낮추고 나노 디그리도 만들고 지역기업 재직자를 위한 편입학교에도 만들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손흥민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손흥민이 잘하는 거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거든요. 저는 대학이 살려면 무대는 확대하고 전략은 전환해야 된다.
무대를 확대하라는 것은 기존의 트래디셔널 스튜던트,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올라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직자, 지역사회, 글로벌까지 손흥민처럼 무대를 넓게 쓰고 전략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온라인 원격 시간 공간 학습혁명을 일으켜 하는, 그렇게 해줘야 대학이 다른 공급자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맞춤형 평가 제재, 평가 너무 많죠. 저도 어렵게 학생들 제자들 길러서 여기 대학에 가서 교수하고 있는 제자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작년 한 해 내도록 평가에 얽매여가지고 더 씁쓸하게 하는 것은, 저한테 그 제자 교수 한 분이 교수님 왜 빨리 미팅을 끝나야 된다, 왜냐니까 우리끼리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빨리 보고서 쓰고 나서 컨설팅 회사 가서 검토받아야 된다. 이게 대학이 할 일인가요? 그죠?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르게 해야 되는데 성균관대 연구 중심 대학이고 대형 대학이잖아요. 교육 중심 대학이고 소규모 대학하고 어떻게 같은 평가 잣대를 쓰는 게 맞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치롭고 가치롭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의미 없는 컨설팅 비용 몇 억씩 주고 끝나고 나면 책상에 꽂히는 보고서를 받게 되고 서로 컨설팅 펌으로 달려가게 되고, 우스갯소리 이런 거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회계사 시장, 회계법인을 대학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그래서 획일적 대학 평가를 맞춤형 대학 평가로 바꿔야 된다. 대학의 여건, 목표, 발전 전략에 고려하는, 그것도 흠집 내기,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니고 컨설팅 해주는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식 자산이고 토대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끌어내릴까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는 통합하고 간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다른 대학들은 평가에서 빼줘야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대학 컨설팅 지원센터를 만들자고 제안을, 저희들은 TF는 얘기를 했는데, 과거 고등교육 평가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개인적 소신으로는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너무 평가하니까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같은 연구자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뭐냐면요. 어느 대학이 잘해요? 어느 사례가 좋아요? 아카이브가 전혀 없습니다. 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학들이 찾아오면 공적 자금을 둬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역량을 기르려면 이런 대학에서 했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이펙티브 합니다 라고, 퇴직한 기획처장님들, 교무처장님들, 지금 65세면 젊은이잖아요. 고등교육 전문가, 산업체 인사들이 모여서 컨설턴트로 대학을 살리는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걸 위한 것으로 대학 컨설팅 지원센터를 만들자. 누구든지 갈 수 있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강소 특성화대학 맞춤 평가와 컨설팅이 연계되는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제 표현으로는 초인류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실인데요. 우리 대통령님은, 정부는 나라의 경제력은 9위고 G7에 초청받았다고 하는데, 대학 경쟁력은 우리 5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2개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인데, 엊그저께 어떤 분이요,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를 따라잡았다. 죄송합니다. 서울대학보다 말레이시아 대학이요, 말레이 대학이 더 위에입니다. 지방대학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거점 국립대, 사실 제 자식도 어느 거점 국립대 다니고 있습니다. 직어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위상들. 이거 제가 연구한 건데요. 학생들의 흐름을 보니까 고교 내신 1등급의 2%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고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의 약 5%가 지방으로 가는데요. 반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중에 1등급의 15%가 수도권으로 가고요. 지역에 있는 특목고 자사고 졸업자의 15%가 수도권 대학으로 갑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양극화는 계속되는 구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대학원 위기도 큽니다. 저는 사실은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 나가면 대학원 위기가 우리나라의 큰 위기를 자초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 성균관대학교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해서 풀타임 대학원생 필요한데요. 안 옵니다. 왜? 대학 교수로 나갈 자리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나라 망하는 길인데 고등교육 생태계의 총체적인 위기다. 그래서 연구중심 글로벌 한국대학, 초인류 대학을 적어도 10개는 만들어야, 그럼 또 말레이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9위권이면 9위권에 부합하는 대학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경제력이 9이면 9등하는 대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서울대학교 30 중반 아닙니까? 카이스트? 그래서 우수 국립대, 연구중심 사립대를 중심으로 탑 100 안에 드는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10개가 이제 백화점식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특성화도 필요하겠다. 그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줘라. 그래야 이게 교육은 최고의 투자이자 복지거든요.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학문 후속 세대가 마를 날이 올 것이다.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대학과 경쟁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지역대학, 중소도시의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상생혁신 파크가 필요한데 대학과 도시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대학이 망하면 도시가 망하고요. 도시가 어려워지면 대학이 어려워지는 건데 묘하게 지역 소멸 지수와 미충원 지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쌍둥이 같이 맞거든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기고 총장님께 다가가서 손을 많이 내밀어야 되고 반대로 우리 대학도 이제 노블한 상아탑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사실 비수도권에 가면 유효 인프라가 많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훨씬 넘는 인프라가 많거든요. 그거 다 쓸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요거 제가 쓴 어디 대교협에서 만든 잡지에 쓴 글인데요. 러프하지만 지역 내 총 생산과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수는 리니어하게 갑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과 대학 수도 리니어하게 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도지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이 망하면 총생산이 없어지고 1인당 소득도 줄어든다. 굉장히 러프하게 보였지만 어떨 때는 그 썸네일 뷰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지역대학이 위기가 되면 인재가 유출이 되고 연구활동이 악화되고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떨어지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면 지역 소멸은 뻔한 것이고 저는 만약 개인적으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향후 우리나라를 가장 어렵게 할 것 두 가지라면 저출산과 지역 소멸이라고 꼽겠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역 살리기 사업도 편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울타리를 높이 세우는 것은 총장님 잘 아시잖아요. 학과도 울타리 높이 세우는 학과는 뭔가 자랑스럽지 않거나 꼼수가 있으면 울타리 세우는 거거든요. 울타리 딱 걷어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학의 빌딩을 갖고 와 시장 당신 공약이 이 시에 창업 보육센터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 대학 안에 만들어 주세요. 평생교육센터 만들고 싶으면 우리 대학에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대학 안으로 공무원도 들어오고 배우러 오는 사람도 들어오고 학생들 엉키고 사실 에리카가 그런 모형을 했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지역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대학, 기업, R&D, 시민센터, 평생 대학이 지금까지는 이제 밀려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그거 안 받아도 됐지만 지금은 창업보육센터, 평생학습센터 다 대학으로 받아들여서 캠퍼스가 북적북적이게 돼야 플랫폼이 되고 거점이 되겠다. 거기서 산업협력, 창업, 평생학습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학인데 지자체까지 나가서 지자체, 산업, 대학이 협력하는 그래서 지역과 대학을 브릿지해주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고 그 시장님들 아마 이번 6월달에 그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총장님들이 역할을 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살려야 되고 당신 공약 속에 대학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든지 평생학습센터를 만들든지 노인복지센터를 만들든지 얼마든지 줄 의향이 있다. 단 대학이 받아들일 그런 포용과 자신감이 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많이 시키겠다. 교수, 학생, 캡스톤 같은 거 지역사회 문제 해결. 아까 초일류 대학은 초일류 문제 해결. 동시에 대학에서 그 지역의 기업,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보도 찾아주고 재직자교육, 평생학습 다 대학이 교육의 허브가 돼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COC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 오브 커뮤니티.
지역과 대학의 재생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금 일본 대학들은 구조교육 이런 얘기가 좀 적거든요. 대학들이 지역에 완전 인코퍼레이트 돼가지고 인게이지 돼가지고 지역과 대학이 공동 운명체로 가거든요. 사실 이제 학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 일본, 한국이 트래젝토리가 비슷하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쭉 따라가거든요. 미국하고는 전 한 15년 봅니다, 솔직히. 비슷하게 따라가서 그 나라가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역대학은. 그렇다면 정부는 많이 도와줘야 된다. 지역사회 살리기, 국토 균형 발전, 대학 인적 자원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되겠다. 마지막 구조조정이죠. 2020년도에 태어날 아이가 27만 명 정도 됩니다. 70%를 가정하면 19만 명이 대학을 갑니다. 입학 자원이 19만 명입니다. 수도권이 19만이에요. 지역 대학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학은 살 수 있을까? 의대, 치대, 한대, 간호대, 경찰대 이런 것들이 또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다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집을 조금 줄이고 십시일반하는 교육적 동업을 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 된다. 그래프는 너무 잘 하시는 거니까요. 폐교된 대학은 쉽게 매각할 수 있고 이거 너무 오래된 과제라서요. 또 제시하긴 하지만 국회가 말을 들어야 될 텐데요. 자녀 재산의 국고기속 규정을 풀어주고 폐교 위기 대학이 늘어날 텐데 이게 꼭 지역 문제가 될 거거든요. 임금, 체불, 지역 경제 이런 것 등에. 저는 사실은 구조교육 평가를 형식인데 평가를 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제일 바보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One more chance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흠집 내고 줄 세워서 아랫단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고 one more chance 마중물 줘서 특성화할 수 있게. 그때도 대학과 교수가 정신 못 차리면 그때는 청산해야 되겠죠. 그 지역 대학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회생, 퇴로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유유 자녀 재산, 폐교 대학 청산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하고 이것도 바로 평가해가지고 너희들은 죽을 대학이라고 지정하고 스티그마타이즈 하지 말고 one more chance를 줘서 특성화하고 그동안 교수들이 높이 세웠던 벽 다 낮추고 특성화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실 사립대학 체계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점은 우리나라가 초등에 투자하고 중학교 투자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투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400에서 15,000, 33,000까지 갔는데 뭐가 넥스트냐 이거. 사람들이 흐름이 이렇게 쭉 갔으면 다음은 고등교육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송구스럽지 말씀은 저희 TF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끼리 자주 섞인 말이었는데 왜 대학이 얘기하는 항상 징징거리는 것처럼 들릴까? 이제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려면 자연스럽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사실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하루아침에 돈이 떨어질 수는 없으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해서 국세분 교육세를 전환하면 적어도 OECD 수준의 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고 그 돈 가지고 대학에 돈을 주고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하고 단 저희가 여기다 표현은 안 했지만 대학도 이제 책무성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높은 칸막이를 낮추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교육과정 개혁이잖아요. 교육과정의 비밀의 화원이거든요. 교육과정을 정예화하고 업데이트하는 그거 안 하니까 다 비교과 센터 만들고 연구원만 채용하고 변죽만 울리는 혁신을 하고 있는데 저가 만약 교육부에다가 자문을 한다면 교육과정 제대로 고치게 그런 압력을 넣어라. 또 교수업적 평가에서 논문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넣지만 줘도 총장님들이 힘을 받고 교수님들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 수준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한데 고등교육 투자, 규제 완화, 지역과의 커플링 이게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 TF는 이렇게 생각했고 총장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정치의 시즌도 오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총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